가장 닮고 싶은 학자가 있다면 누구? 네, 지난번에 제가 베른트 하인리 교수님이 가장 제가 아마 표현을 부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통나무 집 짓고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을 완전히 등진 것도 아니고 논문도 쓰고 책도 쓰시고 학생들도 찾아오고 가끔 뭐 달리기 대회도 나가시고 참 세상 모든 걸 다 누리는 분인 것 같아서 되게 부럽죠. 하고 싶긴 한데 저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그분은 그냥 부러운 분이고 그 약간은 제가 따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가장 닮고 싶은 분 제인 그달 박사님이죠. 네, 제인 그달 박사님 한국에 오시면 네, 열심히 모시고 다니고 또 떠나시면 그달 박사님이 남겨놓고 가신 그 흔적들 뭐 숙제들 이런 거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살고 조금씩 닮아가고 있긴 한데 뭐 감히 그분만큼 그분의 족적을 따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닮고 싶고 네, 조금씩 흉내내고 삽니다. 예전에 3대 영장류 학자가 모두 여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영장류 학자만 여성분들이? 네, 이 설명 잘못하면 약간 위험한데요. 그냥 영장류 학자들끼리 그 사석에서 이렇게 나누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법 영장류 학 분야에도 남자 연구자들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리고 영장류 중에서도 대형 유인원인 고릴라, 오랑우탕, 침팬지 이 세 영장류를 대표하는 대표학자가 세 분이 다 여성이란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실제로 영장류 학회에 가보면 여성이 많아요. 그리고 대개 이제 기조 강연을 하시는 분들, 다른 학회에 가면 아마 그래도 아직도 남자들이 많겠죠. 근데 영장류 학회는 여성들이 많아요. 이게 뭘까를 두고, 네, 우리 남자들이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야, 왜 영장류 하기에는 왜 여자들이 이렇게 세냐? 뭐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제일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여성들이 참을성이 많다. 이게 구달 박사님도 그렇지만 처음에 건비에 가서 거의 6개월 동안 침팬지 근처에도 못 가셨거든요. 조금 접근하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고 뭐 이러는데 남자들은 상황이 그러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뭐 언제 이러다가 내가 뭐 할 수나 있겠어? 뭐 이러고 답답해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더 크죠. 여성들은 확실히 남성에 비해서 차분하고 참을성 많고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해봐도 남자들은 좀 부산스럽고요. 아무래도 자꾸 부시럭거려 가지고 쫓아내기나 하고 동물들 쫓아내기나 하고 근데 여성들은 확실히 차분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그게 훨씬 큰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바 긴팔 원숭이 연구를 한 지가 이제 거의 15년 되는데 저는 이화여대 여자대학의 교수다 보니까 이화여대에는 남학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긴팔 원숭이 연구팀은 전부 여성이죠. 물론 뭐 제일 첫 연구자는 제가 서울대학에 있을 때 이제 학위를 준 김사나 박사, 우리 생명다양성재단의 사무국장인 김사나 박사가 스타트는 끊었지만 그 다음엔 제가 이대로 옮기고 그 후에는 전부 여자 박사들만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자 박사 1호가 가서 1년을 한국에 안 오고 버티더라고요. 제가 아마 열대에 다니면서 제일 길게 있어 본 게 저는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문명 세계로 나왔다가 또 이제 얼마 있다가 또 가서 뭐 한 3개월 있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남성 열대생물학자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삽니다. 제 연구실에 지금 여성
영장류 학자들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하나, 둘, 셋, 네 친구까지인가 경쟁하는 것 같아요. 첫 친구가 12개월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 친구가 13개월을 한국을 안 오고 버티고 세 번째 친구가 15개월인가를 또 버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네들끼리 지금 약간의 경쟁이 붙은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옆에서 계속 말리거든요. 그거 경쟁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하는 말은 선생님 뭐 비행기표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돈의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게 아마 비행기표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지에서 생활비는 많이 안 들거든요. 제가 그러면 오죽하면 비행기표 내가 하나 사줄게. 너무 그렇게 버티지 말고 왔다 가라. 근데도 안 와요. 남자들은 못해요. 하여간 제가 본 남자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버티지를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일단 참을성이 부족하고 그게 남자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일을 끈질기게 오래 하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여성이 남성보다 제가 그동안 관찰한 남성 여성 생물학자들만 놓고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남자들이 참을성이 없는 것도 그렇고 남자들이 오랜 기간 끊임없이 열대에서 버티지 못하는 제가 발견한 가장 큰 이유는 속세에 두고 온 것에 대한 관심. 남자들은 못 참아요. 나 가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뭐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해놔야 내가 나중에 뭐 이거 할 텐데 머릿속이 복잡해요. 왜 꼭 남자들은 여성보다 더 복잡해야 되는지 그건 저도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두고 온 문명 세계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남자들은 머리에서 잘 지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3개월쯤 지나면 가서 그거 정리하고 와야 되는데 뭐 이런데 뜻밖의 여성들은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냥 거기 가서 있어요. 제가 판단한 건 그거고요. 제가 미시간 대학에 교수를 하던 시절에 하버드 대학 인류학과에 사람을 연구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에서 인류학과 교수가 된 최초의 인물이 있으시거든요. 어빈 드보어라는 교수인데 비비를 연구하셨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비비를 연구하시고 그걸로 논문도 쓰시고 그러면서 인류학과의 교수가 하버드 대학의 인류학과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류학과의 영장류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대거 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통을 시작하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사석에서 이제 좀 망발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냥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 영장류들을 하는데 남자 연구자가 나타나면 그 영장류 수컷들이 경쟁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 인간이 나타나면 그냥 또 하나의 암컷으로 생각하고 편안하게 받아준다. 저는 그냥 이거 농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얘기 들으면서 다 에이 참 선생님 관두세요. 뭐 그런 얘기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웃어 넘겼어요. 뭐 그런 면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아무래도 학문의 세계에서 아직도 대부분의 경우에 수적으로 남성이 우세한 경우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는데 적어도 영장류학에서만큼은 수적으로도 여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인 그달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제인 그달 선생님의 존재감 그게 컸던 거죠. 제인 그달이 되고 싶어하는 많은 여성들이 영장류학으로 뛰어든 거죠. 제인 그달 박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달 선생님은 영국의 버먼머스라는 작은 도시에 런던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한참 가야 되는데요. 그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뭐 집안에서 태어난 건 아닌데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지는 바람에 아버지가 군에 입대를 하셨어요.
전쟁에 이제 가시는 바람에 가세가 이제 많이 힘들어진 거죠. 기울어지고.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도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이제 주로 이제 물자도 부족하고 그러던 전쟁 중이니까 뭐 별로 할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아마 선생님은 그냥 자꾸 바깥으로 이제 그 소녀지만 바깥의 야생에 이런 거에 눈을 많이 뜨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종종 그런 얘기 하시는데 돈도 별로 없던 시절이지만 그 용돈 아마 조금씩 아껴가지고 어느 날 선생님이 모은 돈으로 최초로 산 책이 한 권 있다는 거예요. 그 중고 서점에서 샀는데 타잔 책을 이제 사신 거예요. 그거를 정말 선생님 직접 하신 말씀에 의하면 집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읽었다. 그 나무가 아직도 선생님 댁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훨씬 많이 컸는데 그때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타잔이 제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종종 그 얘기 하시거든요. 강의 중간에도 하시고 인터뷰. Wrong Jane. 저 엉뚱한 제인하고 결혼한 타잔이 너무 미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프리카에 가고 싶은 꿈을 꾸셨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돈도 없지, 연결고리 하나도 없지, 게다가 여자아이지, 네가 무슨 재주로 아프리카 가겠냐. 그런데도 선생님은 나는 하여간 기어코 간다. 그런 꿈을 꾸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선생님 고등학교 친구가 아버지가 아프리카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직장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너 아프리카 놀러 올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간다. 그리고 그날부터 웨이트리스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 나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꿈에 그리던 아프리카에 간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부른 친구야 생각이 달랐겠지만 구단 선생님은 그 아프리카에서 고인류학 옛날 우리 인류의 화석 이런 걸 연구하고 계시던 레이키 박사님 그분이 연구하고 있는 이티오피아의 그 올드바이라는 그 지역 거기를 이제 가보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박박 우겨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가서 그 유명한 리처드 레이키 박사를 만나고 거기서 얘기도 하고 이거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숲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어떤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교 1학년 학생 이런 학생들이 찾아와서 옆에서 같이 이제 보고 듣고 이런 정도죠.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리키 박사님한테 어느 날 침팬지를 좀 관찰하는 걸 해보면 어떠냐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때 리키 박사님이 머리에 떠오른 게 날 찾아왔던 그 제인이라는 여자아이 걔가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그건 앞뒤 안 보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옛날 그 여전히 남성 중심 문화에서 저쪽 그거를 제안한 쪽에서 여자 혼자 오는 거는 도저히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는 왔는데 이걸 해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때 구단 선생님의 어머니가 이제 나섭니다. 구단 선생님의 어머니가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근데 구단 선생님의 이 강연을 들어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분이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셨던 거예요. 구단 선생님이 어려서 그 지렁이 이런 벌레들 이런 거를 정원에서 잔뜩 잡아다가 그 침대에 같이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양이 품고 자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렁이 이런 벌레들을 옆에다 놓고 걔네를 품고 자는 이제 그런 소녀였는데 그 보통 엄마 같으면 야단치고 털어내고 난리쳤을 텐데 그 구단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침에 이제 그걸 발견하시면 제인아 내 생각엔 얘네들은 네 침대보다는 저 정원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구단 선생님이 그걸 자기 손으로 이제 다
거둬서 정원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그런 어머니셨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어느 날 그 닭이, 암탉이 어떻게 그 알을 품고 있나 그게 하도 신기해서 거기 그 닭장에 들어가갖고 그거를 몇 시간씩 앉아서 아마 그 알을 낳고 알을 품는 그 과정을 관찰하고 계셨나 봐요. 뭐 한 서너 살 때였나 뭐 이런데 난리가 난 거죠. 애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온 동네를 찾고 이제 막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통 우리 엄마들은 뭐 이제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에서도 같이 그 관찰도 같이 하시고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참 포근한 그런 어머니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나중에 고단 선생님이 그 하는 침팬지 어머니하고 고단 선생님의 어머니하고 참 비슷해. 침팬지 엄마들의 그 무한한 참을성 그리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고단 선생님 어머니를 이렇게 자꾸 연상기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몇 달 동안 같이 와 계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읽은 책에는 딱히 간호사는 아닌 것 같고요. 요즘식으로 하면 간호보조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좀 하셨는데 오셔서 와보니까 그 건비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말이 아닌 거죠. 뭐 상처투성이고 뭐 이런데 그걸 보기가 너무 민망하셔서 그걸 그냥 조금씩 치료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빨간 약하고 밴드에이드 정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줘도 많은 분들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고단 선생님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우호적이고 이런데 그 어머니가 처음에 상당히 그 좋은 기반을 잘 닦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고, 예, 막상 이제 리키 박사님이 맡기기는 했는데 걱정스럽잖아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신 게 그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할 때 들어온 연구비가 1년치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이제 점점 이제 고갈돼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리키 박사님이 이제 고단 선생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연구비를 어디서 끌어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자면 이게 연구자가 되려면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근데 고단 선생님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런 사람한테 박사학위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네, 리키 박사님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들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약간 비리 냄새가 나잖아요. 저 학사학위도 없는데. 근데 제가 읽은 책에 보면 그 이전에 그런 예가 선례가 있었어요. 그거를 리키 박사님이 이제 찾아내시고 처음도 아닌데 뭐 니네들이 이렇게 걱정할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그 생물학과 교수들을 다 설득을 해갖고 드디어 이제 받아주겠다. 그래서 유명한 로버트 하인드라는 교수님이 지도교수가 되기로 하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근데 물론 리키 박사님은 아프리카에 계시고 뭐 한 분 한 분을 다 완벽하게 설득했을 리가 없잖아요.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했답니다. 일단 그 전부 남자 교수들. 네. 근데 감히 젊은 여자 따위가 그것도 학위도 없는 애가 와가지고 뭘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벌써 니까짓게 이 분위기죠. 근데 거기에 처음 연구 발표를 하러 온 고단 선생님이 발표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침팬지들의 이름을 거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Mr. David Greybeard, 뭐 Flint, Flo 뭐 이러니까 잠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동물들한테 어떻게 사람 이름을 붙여줬느냐. 고단 선생님은 그 질문이 뭔지를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고단 선생님이 어려서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러스티거든요. 아니 내가 강아지한테도 이름을 붙여줬고 고단 선생님이 기르던 거북이 뭐 이런 애들 다 이름 붙여줬는데 침팬지한테 이름을 붙여준 거 같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그래갖고 그냥 그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왜 그러시는데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들 얘기가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는 자연과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면서 감정적으로 개입되는 건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동물들에게 굉장히 그 객관적으로 그냥 번호를 붙여주는 거다. 그래서 뭐 D1, 뭐 B7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거다. 근데 구단 선생님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정말 가녀린 정말 여성인데 목소리도 참 그냥 곱고 작고 그런데 굉장히 세거든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거기서 남자 노 교수들을 맞상대를 하신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아니 우리 인간과 이렇게 가까운 동물인데 그 동물에게 번호를 붙여준다는 건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맞서서 싸우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노 교수들이 상당히 당황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번에 와서 이제 조금 더 연구가 된 거를 가져와서 발표하는데 이젠 더 가관인 거예요. 침팬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있다. 뭐 그들이 화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잠깐 동물이야. 얘네들이 동물인데 어떻게 인간의 감정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 이제 구단 선생님이 그들이 실제로 화가 나고 그들이 실제로 어떨 때는 실망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걸 왜 안 된다고 그러냐. 그거는 오로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런 게 없는 거다. 근데 너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약간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근본이 없다 보니까 대학에서 뭘 배운 게 있어야지 하지 어떻게 이런 애를 데려다가 지금 우리가 박사를 줘야 되냐 난리가 난 거예요. 라버트 하인드 교수님이 참 이렇게 되게 엄격하고 뭐 이런 분으로 많이 알려진 분인데 구달 박사님한테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구달 박사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없을 것 같다. 저 사람들하고 내가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를 구단 선생님이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종종 피식피식 웃으시는데 그 침팬지가 굉장히 실망했다. 이렇게 다짜고짜 쓰지 말고 침팬지의 이런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만일 침팬지가 사람이라면 실망했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다짜고짜 그냥 들이대지 말고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글 쓰는 그 요령까지 일일이 하나씩 가르쳐 주셨대요. 결국은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한 제인 그달 젊은 여성이 지도 교수님의 그런 아주 친절한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면하면서 박사가 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가 됐는데 연구비 확보는 뭐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뭘 믿고 연구비를 주겠어요. 근데 이제 리키 박사님이 어디서 조금 연구비 따다가 겨우 뒤에서 이제 조금씩 갖다 주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위대한 발견이 하나 터지면서 일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구달 박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저 국립생태원에도 제가 제인 그달의 길을 만들면서 그 길에 한 3분의 2쯤 간 곳에 구달 박사님하고 구달 박사님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뭐 장면 또는 구달 박사님이 침팬지와 교감하는 이런 장면들을 연출을 좀 해놓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소개를 한 침팬지가 미스터 그레이비어드인데요. 회색 수염 뭐 아저씨 정도 되겠죠. 그 회색 수염을 가진 그 수컷 침팬지가 구달 박사님을 자기들 세계로 받아들여준 대표적인 침팬지예요. 그 숲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구달 박사님이 나타나면 은근히 데리고 가기도 하고 구달 박사님이 어느 날 열매를 하나 손에 쥐고 건네줬는데 열매를 이렇게 받으시더니 별로 먹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이렇게 내려놓고 대신 구달 박사님의 손가락을 이렇게 쥐고 꾹꾹 이렇게 손가락을 눌러 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구달 박사님이 연구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게 침팬지들이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 때, 서로 위안할 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잡아주더라는 거죠. 그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를 이제 구달 박사님이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벌어진 일인데, 그렇게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를 한 몇 달 따라다니던 어느 날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흰개미 굴에다가 집어넣고 흰개미를 사냥해서 먹는 그 장면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로 아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계에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유일한 존재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구달 박사님의 이 발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게 흔들려 버린 거죠. 저 발견을 글로 써서 리처드 리키 교수님한테 처음 이제 보냈더니 리키 교수님의 답변이,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재정의하거나 아니면 침팬지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제 논문이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파문을 일으킨 거죠. 뭐 논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뉴욕타임스든 뭐 이런 전 세계 그 언론들이 그냥 전부 보도를 한 거예요. 이게 뭐 굉장한 어마어마한 뉴스가 된 거죠. 그러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드디어 연락을 합니다. 저희가 연구비를 대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달 박사님 연구는 거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오랫동안 뒷받침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연구하는데 어려움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거 하나로 끝났으면 뭐 이렇게 힘을 못 받았을 텐데, 또 얼마 있다가 구달 선생님이 굉장한 또 발견을 이제 하십니다. 그게 침팬지들이 어느 날 뭔가 이렇게 둘러앉아서 뭘 뜯어먹는데 멀리서 보는데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서 보는데 이렇게 그 중에 드는데 저 입 주변으로 시뻘겋더라는 거예요. 예, 어느 원숭이 뭐 돼지 이런 걸 잡아서 그걸 뜯어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죠. 그때까지 침팬지는 초식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장류는 나무 열매를 주로 먹고 사는 초식 위주의 그런 동물인데, 침팬지가 육식을 한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발견은 곧바로 터뜨리지 않으셨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관찰을 하셨어요.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벌어진 일일까. 그런데 구달 박사님이 관찰 여러 번 하면서 내린 결론은 육식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막말로 하면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고기 누군가가 한 마리를 잡기만 하면 뭐 하여간 동네 침팬지들이 다 몰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점 얻어 먹으려고 그 옆에서 모두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좀 달라고, 그럼 이제 가끔 가다가 조그만 덩어리 이렇게 집어 던지면 우르륵 또 달려가서 그거 하나 먹고, 근데 그 중에 달려가는 그 중에 우두머리 수컷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 수컷이 한 3위쯤 되는 그쯤 되는 침팬지가 잡은 그 동물 먹이를 뺏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뺏으려 그러면 이놈이 위계질서고 나발이고 사생결단을 하고 덤비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거기서 걔한테 잘못 물리거나, 이게 싸움이라는 게 뭐 예측 불허한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해서 다치면 권좌에서 물러나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막 이러면 저 서열이 낮은 그 수컷에게 완전히 패하는 게 아니라 그 수컷과의 싸움에서 불미스럽게 조금이라도 다치면, 잘못하면 이제 권좌에서 밀려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덤비지 않는다는, 그 으뜸 수컷이 몇 시간째 옆에 앉아가지고 신음소리를 낸대요. 조금 주면 안 되니? 나 진짜 먹고 싶은데, 진짜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쬐끔 떼가지고 이렇게 휙 집어 던진대요. 그러면 굴욕적으로 그걸 먹으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육식을 좋아한다. 이거를 이제 또 발표를 한 거죠. 난리가 났죠. 또 침팬지가 고기를 먹는다고? 네. 이런 일련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발견들을 하시면서
이제 아주 탄탄해진 거죠. 그런 구달 박사님이 얼마 전에 그 EBS 위대한 수업인가요?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럼 그건 내 이전에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침팬지 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관찰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구달 선생님은 그냥 우리 인류 사회에선 최초로 그냥 그들이 보여주는 걸 처음으로 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행운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냐.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들으면서 되게 흥미로운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구달 박사님이 건비에 처음 갔던 그 무렵에 별로 시간차가 없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침팬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왜 일본 학자들의 연구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구달 박사님의 연구만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을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본 학자들은 약간 일본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영장류학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나라예요. 왜냐하면 영장류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를 꼽아라 그러면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이런 정도로 꼽아야 되는데 이 나라들 중에 자기네 땅에 영장류가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만 자기 땅에 일본 원숭이가 있어요. 다른 제가 얘기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는 없는 동물을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멀리 가서 연구한 경우예요. 그러면 생각하면 시작부터 달랐던 거죠. 일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본 땅에 사는 일본 원숭이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상황에서 어느 날 일본 학자들이 아프리카 가서 우리 침팬지 좀 연구합시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절묘하게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러면 일본이 훨씬 유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고 그 이후에도 일본은 계속해서 영장류 연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영장류 학계에서 일본의 지위는 그리 높지 않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일본은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류 연구를 했습니다. 그냥 영장류의 그 행동을 일본 사람들 굉장히 세심하고 그런 아주 디테일한 관찰을 잘하는 분들인데도 그 양반들은 그냥 행동을 관찰하고 그걸 그대로 이런 일들을 한다 하는 것만 알렸지 이게 어떤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인간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이런 면에 별로 일본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일찍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주류에 끼지 못했던 거죠. 뒤늦게 일본은 한 70년대, 80년대 거의 이때쯤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진화론과 영장류학을 접목시키는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일본은 당당히 세계 영장류학계에 이렇게 아주 손꼽히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약간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게다가 이제 구달 박사님의 경우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매체가 언론 매체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바람에 발견하는 것마다 기가 막힌 화보와 함께 세상에 빠른 속도로 번지게 된 거죠. 구달 박사님의 첫 남편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낸 사진작가 팬 러윅이 첫 남편이죠. 와서 구달 박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다가 두 분이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구달 박사님의 유일한 아들 이름은 왜 또 그렇게 붙이셨을까? 이름이 그럽입니다. 그럽은 벌레라는 뜻인데 특히 벌레 중에서도 이렇게 통통하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긴 그런 땅속에 있는 군뱅이 같은 그걸 영어권에서는 그걸 그럽이라고 부르는데 그럽이라는 이름으로 컸고요. 그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겁니다. 팬 러윅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고요.
자기가 찍는 그 피사체가 조만간 결혼할 상대이기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잘 찍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서 하시는 연구도 굉장히 잘 되고 뭐 하여간 승승장구하게 되셨죠. 교수님은 제인 구달 박사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이렇게 정말 승승장구하고 뭐 제인 구달 박사님의 어떻게 보면 시작은 대학도 못 간 여자가 뭐 케임브리지에서 뭐 얼렁뚱땅 박사했나 봐뭐 이런 사람들이 다 수군수군대고 뭐 이런 정도의 학자였는데 뭐 심심찮게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그 침팬지의 세계를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뭐 그 어느 순간에는 범접하기 어려운 이제 위대한 학자 반열에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구다 박사님이 연구를 접으십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는데요. 1986년 시카고에서 영장류 학회가 열렸는데 구다 박사님 거기 발표하러 오셨었어요. 근데 당신은 발표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이렇게 듣다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발표가 구다 박사님은 뭐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검비라는 곳에 가서 거기 있는 침팬지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아주 그 속생활, 그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들의 그런 세밀한 행동들 뭐 이런 거 관찰하셔가지고 세상에 알리고 유명한 이제 학자가 돼 가는데 그날 다른 분들의 저 발표를 듣다가 아프리카 전역에서 침팬지들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하는 걸 그리고 아프리카의 숲이 뭐 몇 년 전과 지금 막 비교해주고 이러는 걸 보시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침팬지를 연구한답시고 이러고 있는데 내 생애에 침팬지가 다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걱정이 이제 그 자리에서 드셔서 이 부분은 구다 선생님이 강연 때 종종 얘기를 하시는데요. 상당히 극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나는 그 시카고 컨퍼런스에 영장류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로 갔다가 나는 운동가로, 환경운동가로 그 컨퍼런스를 떠났다. 이렇게 그냥 단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바꾸셨어요. 연구는 후학들에게 맡기고 그때부터 이제 침팬지를 구해내기 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온갖 이제 노력을 다 하시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이어지다가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 2019년까지는 1년에 300일,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세계 한 80몇 개국, 많을 때는 한 100개국 1년에 그 정도를 순방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침팬지를 보호하고 하게끔 강연하시고 활동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학자로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그리고 완전히 뭐 최고의 학자 반열에 오르는 피크에 계셨는데 그때 그렇게 용감하게 단호하게 그 결정을 내리셨다는 게 참 그런 면도 참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시작한 지 꼭 10년 만에 1996년에 우리나라에도 오셨어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전 지금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가 초청을 했는지 뭐 이런 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셨어요. 저는 94년도에 2년 전에 미국에서 저 교수를 하다가 서울대 교수로 부임을 해서 이제 저도 뭐 이런 동물 행동 연구에 기반을 쌓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던 시절인데 전화가 울려서 톡 받았는데 뭐 인터뷰 어쩌고 저쩌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인터뷰하겠다는 소리인 줄 알고 아니 뭐 저는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때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러더니 아니 저기 한국에 제인 구달 박사님이 오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혹시 그분을 인터뷰해 제인 구달 선생님이 오셨다고요? 진짜요? 언젠데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냥 진짜 제 연구실에 저 혼자 있었으니까 뭐 제가 남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언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뭐 그래갖고 그냥 며칠 후에 저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로 뭐 나타나라. 뭐 집에 가서 이제 막 제 아내와 제 아들한테 구달 박사님이 한국 오셨는데
내가 구달 박사님 인터뷰를 하기도 됐어. 뭐 그냥 뭐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들도 어린이 책을 구달 선생님에 관한 어린이 책을 여러 권 봤거든요. 아빠 나도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거 안 될 텐데. 너는 뭐 근데 뭐 이놈이 뭐 나 뭐 꼭 가야 된다. 뭐 나 구달 박사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 이제 온갖 이제 뭐 소리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지사에 과학동화였는데 그 인터뷰 장소에 내가 내 아들을 좀 데려가도 되냐고 대단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게 그러면 아예 내가 온 가족이 가겠다. 저쪽에서는 처음에 이게 뭔가 근데 아니 내가 아내를 같이 가면 내 아내가 아이를 돌보고 있고 우리 아이는 이제 내가 인터뷰하는 걸 보고 있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어렵게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 호텔 방에 그 방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형태로 돼 있었는데요. 구달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저쪽 안쪽 방에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옆으로 앉아서 이제 대담을 하는 거고 제 아내와 제 아들은 저쪽 방에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지켜볼 수 있게끔 여기 카메라들 있고 뭐 이런. 네, 근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사고가 터졌죠. 제 아내가 아무리 제 아들을 붙들라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놈이 뭐 그걸 뿌리치고 와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 나타나서 구달 박사님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난장판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참 인상적이었어요. 구달 박사님이 거기서 네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묻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러지 말고 너 아예 이리 와 무릎에 앉혀 주시고 그 네가 질문할 게 뭔데? 그러니까 뭐 제 아들이 책에서 읽은 뭐를 또 하나 질문을 날렸을 거 아니에요. 야, 그 질문이 네 아빠가 한 질문보다 훨씬 낫다. 그러고 거기 또 답변을 해주시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하니까 제 아내가 저기서 이리 오라고 이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이 그래도 좀 있다가 제정신 차리고 갔어요. 가서 뭐 한 3분 있다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계속 이러면서 인터뷰했어요. 근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간다는 말이 아마 그런 말일 텐데 제가 미국에서 동물의 행동학으로 박사학위를 하면서 정말 한번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보스턴에 10년을 살았는데 아니 보스턴에 하버드 대학도 있고 MIT도 있고 보스턴 대학도 있고 한 번쯤 오셨을 만도 한데 네,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네. 책은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책도 내시면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읽고 그냥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흠모하는 네, 저도 어려서 제가 제일 되고 싶었던 사람이 타잔이었는데 네, 제가 장래 희망 쓰는데 중학교 때 장래 희망 써내라 그러는데 거기다 타잔이라고 썼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상당히 맞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 종례 시간에 오셔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일어나라고 해서 이런 장래 희망 뭐 이런 게 장난이 아니다. 그런데다가 타잔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 제 친구들이 다 웃었을 거 아니에요. 뭐 웃고 이랬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또 제가 이 장난으로 쓴 거 아닌데요. 이랬다가 너 나와 임마.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몇 대 맞고 뭐 이랬습니다. 저도 어려서 타잔을 끔찍하게 흠모했거든요. 그 TV에 나오는 타잔 영화를 이렇게 보면 야 천국이잖아요 저기. 그야말로 그 정글에 타잔은 호숫가에 무지무지 큰 나무 위에 그 집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지개 펴더니 그냥 호수로 푹 내리 다이빙 해가지고 한번 수영 탁 하고 호수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 침팬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노보였더라고요. 침팬지가 아니라 영화에 등장한 친구는 그 보노보가 치타라는 이름의 보노보였는데 치타가 옆에 와갖고 뭐 이러면 타잔은 안 간다.
타자는 정글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러고 그 보노보랑 대화하고 뭐 그러다가 뭐 상황이 막 이상한 상황이 영화에서 벌어지잖아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타자는 또 뭐 줄 타고 왔다 갔다 확 하고 그걸 구하러 다니다가 나무 위에 어느 큰 가지 위에 탁 서가지고 뭐 이러면 코끼리들이 팍 달려오고 야 저거다. 나는 언젠가 어른이 되면 저렇게 살리라. 그러니까 저는 타잔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구달 박사님은 타잔의 부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 엉뚱하게 저 이상한 죄인이랑 결혼했다고 싫어하신. 그러니까 저랑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구달 박사님이 얼마나 바쁜 분인가 하는 거를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직 한국에 온 지 2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뭐 제가 그분을 초대하고 뭐 이런 걸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전혀 못 했는데 한참 세월이 흐르고 제가 이화여대로 옮기고 제가 영장류 연구를 해보겠다고 이제 언감생심 꿈을 꾸게 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을까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일본 교토대학 영장류 연구소에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테츠로 마츠사와 교수가 저를 도와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장류 연구소라는 걸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몇 번 갔는데, 그때 한번 제가 갔는데 그때 구달 선생님이 일본을 방문하시는 일정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교토대학에서 저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만났죠.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오! 한국에서 뭐 제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제이! 그러더니 반갑다고 저 끌어안아 주시고 뭐 이제 한참 얘기는 했어요. 테스로 마츠사와 교수님한테 슬쩍 불러가지고 일본에는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매년 옵니다. 혹시 다 선생님한테 다음번에 일본 올 때 뭐 일본서 한국 뭐 얼마 안 되잖냐, 한국에도 좀 들리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좀 해주실 수 없냐. 직접 하시지. 그걸 뭐 내가 왜 중간에 서서 얘기를 해? 뭐 그래도 되죠. 그래서 이제 마츠사와 교수님이 일부러 무슨 핑계를 만들어 가지고 셋이 마주 앉는 자리를 이렇게 딱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그 마츠사와 교수님이 약간 그 일본 사무라이 냄새가 약간 나는 마초 스타일이거든요. 그럴 때 뭐 이렇게 저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제이가 한국으로 좀 초대하고 싶으시대.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건 뭐야? 그래서 그냥 아이고 어버버버 하면서 아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냥 그 수행원한테 한국 일정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딱 물으시는 거예요. 어휴, 그야말로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했더니 뭐 저희가 일정이 뭐 이미 짜 있어서 뭐 내년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안 해도 됩니다. 후년에 오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뭐 해주시면. 하여간 그럼 우리가 연락드리겠다. 그래서 그 후년부터 그 선생님이 한국에 뭐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늘 오신 거죠.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시게 됐지만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저 공항에서 제가 뵙고 저 고맙다고, 그 선생님 되게 장난기가 많으시거든요. 제 귀를 이렇게 잡아당기더니 저랑 차에 둘이 앉아. 나 이제 일본은 안 간다. 일본은 여러 번 갔는데 뭐가 발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츠로가 말이야 자기 일 하는데 나를 계속 이용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일본은 이제 안 간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코로나가 저 끝나면 지금 약간 그 투어를 재개하셨습니다. 근데 대대적으로 옛날처럼 하시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 뭐 몇 군데 최근에 이렇게 갔다 오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저 구달 선생님하고 구달 선생님의 그 모든 걸 관리해 주시는 메리 루이스라는 할머니가 계신데, 메리한테도 일단 얘기는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근데 하여간 우리가 잘 살펴볼게 그러셨어요. 제 생각에 이제 구달 선생님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옛날처럼
80몇 개국을 도는 300일 이상 하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실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멈추시지는 분명히 않으실 거고, 제 생각에는 선생님에게도 앞으로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을 테니까 저는 거의 한국에 한 번 더 오신다 그러면 그게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 번은 더 와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 예, 우리 재민님들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수님이 구달 박사님을 가장 존경한 네, 구단 선생님은 제가 저 일본 제 동료 학자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마리코 하세가와라고 침팬지도 연구하고 지금 일본 고등과학원 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본 수상 그 특별 고문도 하고 뭐 과학 고문도 하고 일본에서 아주 거물급에 속하는 그런 진화생물학자이신데, 저한테 그 양반 후지산 저 중턱에 별장이 하나 있는데 그 별장에 초대를 언제 받아서 저녁에 저 남편은 심리학을 하는 토시 하세가와 동경대 교수였고, 그런데 셋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옛날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맺힌 게 많으시더라고요. 왜 교토대학에 구달 박사님이 특강을 하러 와도 마리코와 토시 하세가와는 안 올까? 그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장류학자들인데, 그래서 제가 왜 안 오냐고 이제 물은 거예요. 대답하기 민망해갖고 토시는 비실비실 웃으면서 돌아앉고 되게 이렇게 얌전한 남성이거든요. 네, 마리코 하세가와가 얘기해도 되나? 뭐 이러면서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게, 그 구달 박사님이 젊었을 때, 그 마리코도 제 또래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젊은 이제 학자였죠. 물어 산 넘고 강 건너 건비 그 연구센터에 찾아간 거래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긴 보내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찾아뵙고 싶다. 나는 저 영국에 나는 일본의 영장류 학자인데 뭐 이러고. 근데 아마 편지가 배달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 건비 그 연구센터에 도착해서 구달 박사님 방글로가 어디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이제 문을 두들겼는데, 문을 열고 나왔는데 잡상인 바라보듯이 바라봤다. 니네 뭔데? 이런 표정으로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다 설명했는데 약속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불쑥 찾아오는 건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다. 그럼 문 닫고 그냥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그 먼 곳에 탄자니아에 며칠을 걸려서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뭐 이래서 찾아갔는데, 예, 몇십 초 아련하고 끝났다. 그래서 하여간 마리코 하세가와는 감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젊었을 때는 무지하게 까칠했어.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봐도 저하고 가끔 이렇게 장난치고 뭐 이러실 때 보면, 예, 젊었을 때 까칠하셨을 거. 네, 이렇게 한국에 와서 몇 번 상대해 본 사람들, 이렇게 왜 관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뭐 한가 따지는 것도 많고 뭐 형식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거치고 저랑 같이 나올 때 저한테 늘 그러시거든요. 다음번에 왔을 때 나 또 쟤 만나라 그러면 안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고 뭐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좀 까칠하셨나 봐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그리고 환경 운동가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만난 구달 선생님은 저한테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너무나 그 배려 깊고, 그리고 당신이 하셔야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걸 바치시는 그런 헌신적인 분이세요. 제가 처음에 모셨을 때, 제가 그때는 서울대학 교수여서 서울대 문화관에서 이제 대중 강연을 했습니다. 11월 이제 하순이었는데 주로 11월 하순에 오셨어요. 근데 구달 선생님 오시면 11월 하순이라도 거의 언제나 구달 선생님 오시는 기간은 참 따뜻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날씨도 도와준다. 우리 늘 그랬는데
그 첫 번째만 예외였습니다. 무지하게 추웠어요. 11월 말이었는데 거의 뭐 한겨울처럼 그때 하여간 그날 영하 몇 도였어요. 그날 선생님 한 50분 강연하셨고요. 사인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사인의 줄이 그 문화관, 서울대 문화관 그 강당을 한 바퀴 바깥으로 이렇게 돌고 그게 나가서 거기 러비를 빠져나가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하 한 5, 6도 되는 거기에 바깥에서도 기다리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그거 전부 하는데 사인하는 데만 제 기억으로 거의 3시간 걸렸습니다. 물론 그 추운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신 분들 너무너무 존경스럽죠. 근데 3시간을 마다 않고 사인하신 그 구단 선생님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강연 시간보다 2~3배 길도록 그 많은 사람을 한 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전부 사인해 주시고 사진 찍어 달라는 것도 다 하시고 다 응하십니다. 체력이 언뜻 보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근데 그걸 아무 불평 없이 다 하시고 옆에서 보는 제가 안쓰러우니까 저는 온갖 꾀를 다 이제 고안해내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낸 시스템은 제가 구단 선생님의 왼쪽에 앉고 그래서 오시는 분에게 사인 받으실 책 아니면 뭐 어떤 분은 그냥 어디서 종이 찍 한 장 찢어가지고도 오세요. 그것도 다 해주세요. 제가 어떨 때는 방송으로 미리 합니다. 책만 사인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뭐 그냥 돼서 밀고 들어오세요. 근데 1시간 넘게 기다리셨는데 책을 안 가져왔다고 종이 쪽지라고 제가 그때 정말 내치기는 너무 힘들어요. 죄송한데 하시는데 그걸 줄여보겠다고 저는 이제 책 아니면 종이를 먼저 받아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성함을 이렇게 먼저 적어주고 구단 선생님은 어차피 그 한국 이름 적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 이름을 영어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뭐 해숙 이러면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지? HY 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이름을 쓰고 이렇게 편체로 건네주시면 구단 선생님은 거기다가 이제 뭐 함께 세상을 밝게 만들자 어쩌다 그냥 사인만 하시지 않고 항상 멘트를 하나씩 하거든요. 저도 아마 저한테 책에 사인을 받는 분들이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언제나 따옴표 쳐서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그래도 언제나 쓰거든요. 몇백 명 기다려도 씁니다. 제가 왜 그러겠어요? 구단 선생님 하시는 거 보고 저도 배운 거죠. 그 정도의 그 마음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좀 보고 배웠어요. 그거 다 하시는데 여러 차례 저는 아주 민망한 꼴을 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싫어요. 구단 선생님한테 사인 받을 거예요. 제가 사인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이름만 적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어떤 분은 안 돼요. 이름 안 돼요. 그럼 여기 가면 구단 선생님은 그럼 할 수 없이 난 이름은 안 쓰고 사인만 한다. 그러면 어떨 때 이제 이게 돌아서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름 적어주세요. 뭐 이러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하는 줄 알고 뭐 벌쩍 뛰는 분들도 있어요. 참 민망한데. 그러시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요. 참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그걸 하면서 구단 선생님이 뭐 개인적으로 얻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오롯이 당신이 그 쌓아온 업적 그리고 당신이 얻은 대중적인 이런 인기 뭐 이런 거를 기꺼이 좋은 일을 위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한다든가 뭐 자기의 이런 걸 하는데 구단 선생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 정말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구단 선생님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한국에 오면 일정을 절대로 빡빡하게 안 잡거든요. 저한테 제가 그러면서도 늘 선생님 너무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는 중국 되면 아주 그냥 천사야. 뭐 중국에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부려먹나 봐요.
따뜻하세요. 예전에 까칠했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저는 구단 선생님하고 제일 기억나는 저 일 중에 하나가 저 대방동 어디에서 여성단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이제 구단 선생님의 그 말씀을 순차 통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옛날에 그 누구죠? 전도사 빌리 그레이엄이었나요? 그분이 저 우리나라 여의도에 오고 김정한 목사님인가요? 이렇게 순차통 말하자면 이제 그런 역할을 제가 하는 건데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제가 여러 번 해서 저도 이제 제법 그 잘해요. 선생님 하시는 게 가끔 가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단 선생님이 저한테 네가 아무래도 살을 좀 붙인 것 같다. 사람들이 네가 얘기할 때 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에이 선생님 영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좀 있잖아요. 그러고 얘기하는데 구단 선생님이 그 얘기를 강연에서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 번 번역을 했는데 통역을 했는데 그 시카고 동물원에서 그 침팬지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침팬지는 물을 무서워. 물을 좋아하는 영장류들도 있는데 침팬지는 굉장히 물을 무서워해서 침팬지하고 사람들 사이에 관람객 사이에 수로를 만들어 놓는 그런 게 아주 흔한 일인데 어쩌다가 침팬지 한 마리가 거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은 미처 그 발견을 못하고 못 오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침팬지가 꼬르륵 물에 막 잠기고. 근데 그 관중 중에서 관람객 중에서 어떤 남성이 그냥 뛰어들었어요. 점프를 해갖고. 그래서 그 남성이 그 침팬지 구출해서 데리고 나오면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구해놓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분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뛰어들었냐? 침팬지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침팬지가 밤마다 자기 잠자리를 만들거든요. 늘 새로운 잠자리를 만들고 잡니다. 그 잠자리를 나무 위에 한 3, 4m쯤 되는 그좀 위쪽에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밑에 세우고 그 위에 이파리도 깔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팔뚝만한 나뭇가지를 이렇게 부러뜨려. 그러니까 우리 팔 같은 거는요. 침팬지 수컷한테 잘못 걸리면 그냥 관절이 나가는. 이 제 팔 여기 붙들고 이렇게 꺾으면 그냥 여기가 뚝 부러져서 나가는 거죠. 침팬지한테 잘 접근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 남자 뭐예요? 거길 뛰어들어가지고 그 침팬지를 부둥켜 안고 그 물가로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냐?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릭이라는 남성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침팬지의 눈이 내 눈하고 마주쳤다. 그런데 너무 사람 눈처럼 보이는 그 눈이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난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 지금도 약간 그 통역 제가 몇 번 했는데 그날 통역하다가 제가 울컥해갖고 돌아서서 그냥 흐느끼어 울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여성 단체니까 거의 다 청중이 여성들이잖아요. 여성들이 뭐 괜찮아 뭐 이런 거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 구단 선생님이 이제 그 일어나셔서 저랑 이렇게 앉아 그리고 이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저한테 오셔서 저를 정말 뒤에서 이렇게 그 포근하게 껴안아 주셨는데 참 잊지 못합니다. 그 따뜻함을 그 세계적인 그 위대한 학자가 그 세계적인 위인이 저렇게 끌어안아 주시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겨우 이제 눈물 닦고 이제 앉았어요. 그 선생님 시키지도 않는 얘기. 아니 다 큰 놈이 왜 울어? 그러면서 아니 너가 이거 한두 번 통역한 것도 아닌데 왜 울어?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뭐라 그럴까 구단 선생님하고는 제가 구단 선생님 앞에서 눈물도 보인 남자고요. 구단 선생님 저 광릉 수목원에 가셨다가 아이고 잘못 이거 거기 이렇게 돌로 이렇게 어떻게 해놨는데 거기 돌뿌리에 걸리셔가지고 나둥그러 주셨어요.
그 같이 있었던 분들이 절더러 수호천사 맞네. 뭐 거의 구달 박사님 넘어지는데 저도 그냥 거의 동시에 굴렀어요. 제가 어떻게든 좀 조금 막아보려고. 그 거의 뭐 굴르면서 자기간 선생님 밑으로 막 이렇게 응? 들어가는 식으로 막 이제 그래갖고 옆에서 본 분들이 다 하여간 뭐 구달 박사님 든든한 수호천사다. 저한테는 글쎄요, 제가 무슨 복일까요? 아니면 무슨 인연일까요? 구단 선생님이 영국 사람이고, 뭐 저 한국 놈이고, 예전에 만난 사이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우연하게 서로 알게 되고, 근데 저하고는 참 남다른 관계인 것 같아요. 그냥 초청하고, 행사를 이제 하고, 그리고 보내드리고, 뭐 그런 정도의 사이는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구단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재미님들은 다 기억하시죠? 제 생일날 그냥 뭐 갑자기 뭘 보내오셨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생일날 제 생일 축하한다고 위스키 한 잔 이렇게 하시면서 찍어서 보내주신 거 보면 네, 그 세계 80개국 넘게 다니시면서 어느 나라든 가면 구단 선생님을 공항에서 맞이하는 최재천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그러면 며칠 동안 밀착 수행을 하고 또 공항에 모셔다가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모든 나라의 최재천이 있는데 저를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중에서도 특별한 몇 명 중에 하나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순전히 저 혼자서 짝사랑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 그 선생님이 가끔 제 귓속말을 하거나 저한테 이렇게 뭐 하는 걸 보면 뭐 저는 선생님에게 제법 특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 인구달이 저를 그래도 가깝게 이렇게 생각하신다.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 아까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저 한 몇 년 내로 구단 선생님 한 번 아마 마지막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으로 한 번은 꼭 제가 모실 겁니다. 이렇게 모시게 되면 누구보다도 우리 재미님들 구달 박사님 가까이에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가 꼭 마련하겠습니다.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버킷리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거기에 제일 많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죄인구달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게 굉장한 횟수로 올라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한번 만나보시면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그분한테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기가 막힌 말씀도 그냥 조분조분 살살 하시고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가까이 있으면 그냥 속절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분한테. 네,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제가 꼭 한번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I love you.